감사합니다. 네, 저희 팬들 많이 오셨나봐요. 오늘 강의 제목 보이시나요? 네, 유산화로 자산을 배분하라. 저희 비전 세미나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강의 주제인 것 같죠? 저에게도 참 생소하고 낯선 주제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를 저에게 주신 우리 교육분과 담당자님들 정말 영광입니다. 잘해볼게요. 네. 마치 지금 저의 기분은 제가 과외 선생님을 했었을 때 되게 아이한테 아이 성적에도 관심이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선생님 아이 성적 때문에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동안 아이가 시험을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엄청 못 보고 온 거죠. 그랬을 때 그 엄마와 상담하는 그 엄마의 그 선생님의 기분이라고 할까? 네,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자산 배분하라. 네. 자산 배분 전략. 이게 과연 뭘까요?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가는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적절하게 나눠 투자하는 전략.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네. 원래는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에서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인들도 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할까 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개인으로서 어떤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을까? 좀 간단하게 보자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자산이다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의 급여, 그렇죠? 그리고 급여 이외에 또 다른 추가 수익, 또 어떤 주식에서 배당으로 받는 배당금, 그리고 주식으로 이용을 했을 때 수익금, 또 부동산 수익금,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자산에다가 잘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정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자산시장과 경제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닥친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만들어갔고 한 2년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자산시장과 경제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또 부동산시장, 코인시장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단 왔다라는 거. 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 버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계속 들고 계셔보세요. 나는 그러면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 계속 손 들고 계시고요. 나는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하고 저 대화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아마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기회 한번 들어보는 거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코인시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남이야기 같았고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투자 방법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식 투자 한번 해봤다, 부동산 좀 나도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코인 그래 요즘 시대라면 코인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전체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 2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무슨 흐름이라고 하냐면 돈의 흐름이라고 해요. 이 돈은 마치 경제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고 혈액과 같은 거죠.
이 혈액이 잘 순환되기 위해서는 이 돈의 흐름이 당연히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돈에는 가격이라는 게 붙여지게 됩니다. 돈의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금리라는 거예요. 이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가는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가는 것과 유동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근데 금리가 낮다 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가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편안하게 융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금리의 저금리, 고금리가 반복이 되면 경기의 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금리는 전체적으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3%대 정도의 금리를 유지했던 것들이 3%, 4% 정도 유지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코로나 다 아시죠? 실질적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다들 이 실물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각국 정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가장 일반적인 정책이 그러면 돈을 풀자.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고 금리를 급속도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 당시 어떻게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찍게 돼요. 한 2.5%까지, 2%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약 1년 정도, 1년 반 정도까지 유지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금리가 낮은데?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도 한 하반기 정도 들어오더니 점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다시금 4%, 5%,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용대출 금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으신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에 최저금리를 찍게 되죠. 이때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사실 제가 은행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었고 그때 담당했던 제 업무가 금리 담당이었어요. 우리 김대현 루비님 은행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는 전체 금리를 관할하는 자금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 자금부서에서 제가 금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이제 우리 부장님께 항상 보고서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부장님 앞에 서 있는 심정. 네. 부장님,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마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느낌으로 항상 서 있죠. 그러한 상황이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다시 저금리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일반적인 신용대출조차도, 개인의 신용대출조차도 2%대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정말 우수한 신용, 그 다음에 일부 공무원 이런 분들만 정말 3%, 2%대 금리를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너도 나도 2%대 금리를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 인터넷 전용 은행들이 생겨나면서 심지어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입력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연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저는 펼쳐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신랑도 그때 신용대출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도치도 않게 전화만 받기만 하면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보험사에서 뭘 팔아요? 카드를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카드로 좀 써주세요 하고 전화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2020년과 2021년 초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그러면서 금리가 저금리로 한 2%, 3%대까지 유지할 것 같았는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금리로 올라가게 되었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으냐면, 그럼 이 저금리 상황, 이 파란색 구간에서 이 빨간색 구간에 가기 그 동안에 2020년에서 한 2021년 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볼게요. 불과 1년 정도 이전인 것 같아요. 일산에 살던 제 친구가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일산 가격, 집 가격 잘 안 오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엄청 오르고 있잖아. 우리 신랑
신랑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데 이제 더 기다렸다가는 서울로 입성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서울로 이사하려고. 그러면 자금은 충분히 있어? 그랬더니 뭐 일산에 살던 집 팔고 그냥 남편 신용대출 다 받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다 받으면 그래도 뭐 10억짜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5억 본인의 자기 자본, 나머지 5억은 대출로 해가지고 서울로 입성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금리가 몇 프로였다고요? 다 해봤죠? 2.5%에서 약 3%대 초반. 그래, 네 신랑 그래도 잘 버니까 대출 이자 내고 이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죠. 근데 실제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전세살이를 한 4, 5년 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미치겠다고. 전세 연장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3억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나도 집 사야 될까봐 내가 3년 저 원래 이래요. 오늘 되게 이쁜 척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3년 전에 집값이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 9억이라는 거야. 나 어떡해. 근데 전세를 이제 3억 올려달라는 거니까 나 그냥 집 살까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마지막 끝물에 그 당시 뭘 했을까요? 영혼을 끌어 담아 그냥 칼칼 털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사실 2021년 초반까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만큼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그 돈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갔던 자산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요. 자기 소득 이내에서 그 정도 대출 금리 낼 수 있다. 그리고 뭐 30년 장기로 내가 원리금 분할 상환하겠다 하면 그래도 잘 벌면 좋죠. 근데 다들 우리의 소득은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빨간 곡선 아주 갑자기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구간이 갑자기 오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철옹성 강남도 수억씩도 서울 집값 하락 본격화.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7억까지 급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강남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세가 조금 잘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강남 아파트 평당 8천만 원에서 1억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84제곱평방미터에 약 30평형대고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7억 정도 떨어졌나 봐요. 감도 안 오니까. 그 밑에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억에서 2억 정도를 하락을 했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심리는 안 좋아지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대출 금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다고 해요? 5%를 넘어서 7%에서 8%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친구 어떡해요? 3%대 금리 이자 한 150만 원 낸다고 했는데 이제 한 250만 원 이상 낼 것 같아요. 잘 견뎌야 될 텐데. 네. 이러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어지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이 많이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으로 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었죠. 2020년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나온 그 전부터 주가는 서서히 하락하더니 저 계곡의 구간 보이시나요? 네, 이 계곡의 구간 2020년도 3월 최저점인 코스피 지수 1436포인트를 찍게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1430포인트 때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다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죽상이었죠. 그때도 세상이 망하나 보다, 세계 경제 공황이 또 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침울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증권사 같은 곳에는. 그런데 세상이 망할 것 같았는데 제가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금리를 조정을 하고 돈을 풀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와닿지는 않아요.
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시세를 매달 보지 않는 저희들은 돈이 뭐 그렇게 많이 왔었나? 나는 아직도 돈이 부족한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다가 여기에 다 모였었대 이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그런 돈들이 선반영돼요. 항상 투자 시장은 선반영됩니다. 선반영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찔끔찔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더니 한 2000년 후반때 들어서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2021년 한 6월 정도 되니까 최고점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코스피 지수 3,300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는 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 나는 직장에서 돈을 못 번다 이러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정말 엄청난 화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리더님들 주식을 안 했던 내 친구가 갑자기 야, 나 요즘에 주식 해가지고 반짝반짝 벌잖아. 우리 애들 치킨 요즘에 내가 주식 해가지고 3억이잖아. 이런 얘기 하는 친구 보셨죠? 그때 내 마음은 어때요? 아, 나도 주식이라는 걸 해봐야 되나? 지금이라도 내가 참여를 해볼까? 해서 주식 오픈하신 분들, 계좌 오픈하신 분들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실제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첫 번째로 자기의 주식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물론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어요. 다들 마치 자기가 주식의 전문가인 것처럼 뭐라도 사면은 너무 잘 오르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4인 인원 제한이 있을 때 식당을 가봤어요. 다 335죠. 4명까지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 주식 종목 뭐 투자해? 너 얼마 올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인들이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은행을 다닌 사람으로서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 은행에 있었을 때도 주식을 만약에 투자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너무 도문을 밝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여겨졌는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식 얘기, 일부 몇몇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2021년 6월까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2021년 초반 3, 4월 이때쯤 그래 3,300포인트 갔던 이 주식시장이 4,000포인트 갈 거야. 야 그러더라고. 야 4,000포인트까지 간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때 무슨 주식을 많이 사셨냐? 삼성전자를 그래도 현명하게 사셨어요. 우량주니까.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9만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만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이 12만원 간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어른들 할 것 없이 그래 안 되면 뭐 상속하면 되지 하면서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를 참 많이 하셨죠. 12만 전자 간다 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2,500포인트가 제가 PT를 준비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지수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어제자 지수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PT를 준비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번 주가 정말 이 주식시장에 정말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보면서 정말 제가 봐도 암울하더라고요. 현재 종가로는 2,440포인트, 무려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8% 이상이 또 하락을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코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가기에는 너무 자금이 부담이 크고 주식시장으로 가기에는 너무 좀 올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2030 또는 MZ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트렌드에 빠른 젊은 세대들이 이 코인 시장을 형성하고 코인 시장에 코인이 굉장히 또 화랑이 됩니다. 이 코인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죠. 근데 사실 저는 코인을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코인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코인을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자들은 도대체 누구야? 모르는 시장이 되더라고요.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리고 변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등락폭이 상한선 30, 하한선 3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떻다고요? 없죠.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나 200% 벌었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 작은 금액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1억 1,000억을 벌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에도 논리가 있겠지만,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 코인 시장도 이 금리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다가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게 되니까 이 코인 시장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변동, 이 엄청난 큰 변동을 겪으면서 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정말 천국과 지옥을 한 1년 동안에 한 12번은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3번은 가실 수도 있고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세를 보고 있다가 심장 마비 걸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네, 가장 탄탄할 것 같았던 이 코인 시장의 우량주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달러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거의 2만 달러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6,800달러, 68,000달러까지 갔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테라, 주류 이름이 아닙니다. 네. 지금 MZ 시대 사이에 두 가지 금기어가 있어요. 네, 테라와 루나입니다. 앞에서 자꾸 테라 하시면 안 되고 루나 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의 가격을 형성했던 코인 한 주식의 일종이겠죠. 종목의 일종이겠죠. 올해 5월달까지만 해도 한 60달러, 80달러로 거래되었던 이 한국형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이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한다. 망할 일이 없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2배, 3배, 10배까지도 갈 거다. 라는 마음으로 이 테라와 코인은 엄청나게 사들였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빵원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어떤 기사가 떴을까요? 네, 젊은이들 연끌까지 했다가 테라 루나로 폭락, 회복하기 어려워, 상장 폐지가 될 수순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두워지신 분들 계세요. 사실 이건 여담인데 재미있으신가요? 제 이야기? 네. 여담인데 아침에 제가 나름 약간 저희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은행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럴 줄 알았다고, 은행 직원인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이 좀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한 그런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나름 이쁘게 입고 오고 화장도 하고, 요새 제가 항상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안경을 써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안경을 벗고 이제 렌즈를 끼려고 이제 딱 렌즈를 준비해서 끼려고 하니까 웬걸 렌즈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저의 너무 사랑스러운 저희 파트너가 자기가 쓰는 렌즈를 일회용 렌즈 2개 있다고 한번 껴보실래요? 그러는 거죠. 자기는 -4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제가요? 네, 지금 그거를 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에 이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기사가. 너무 자연스러웠죠. 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어려운 주식 시장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잘 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라는 건 없네요. 어쨌든 이 테라 빵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지금. 네,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이번 주 월요일에 충격적인 시장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뉴스가 발표가 됐냐면 우리나라 금리도 정말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놈의 미국의 금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미국 금리가 0.75%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대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아주 그냥 주식시장이 그냥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하던 이런 뉴스. 인플레이션 충격에 코스피 2,500선도 밑에 3%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 인플레 위협 이제 시작. 주식 비트코인 공포의 하루. 코스피 블랙 먼데이 3.52% 연중 최대 낙폭 2,500포인트 추락. 네, 이 뉴스가 월요일 기사인데 이번 주 월요일 기사예요.
정말 간담이 서늘하지 않나요? 아마 정말 제가 은행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기서 뭐 펀드라도 좀 권유했었더라면 진짜 그냥 고객들이 그냥 개ጥ처럼 네가 권해줄게 이러면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엄청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뉴스 정말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죠. 상관없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쉬셨다면 본인의 또 주식 계좌를 보신다면 정말 나는 투자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투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이상한 경제 시장을 만들어냈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주식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하락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1년 반을 참가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식을 사봤는데 너무 오르는 거죠. 내가 잘해서 오른 거다? 아니죠. 그냥 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이 언제 오느냐? 역사상 봤을 때 한 20, 30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시장입니다. 네. 이런 폭락장, 패닉, 이런 시장이 되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때 펼치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이 바로 저금리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두 번째 정도는 제가 경험해봤던 것 같고, 또 역사상 97년도 IMF 때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죠.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근데 계속해서 이 경기라는 것은 마치 달이 차면 어때요? 기울죠. 달이 차면 기울듯이 뭐든지 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올라가면 그것은 버블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그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어렵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한 날씨에서 나는 그냥 안전하게 주식 말고 저축하자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안전하게 저축만 하려니까 그래도 금리가 3% 4% 이걸로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는데 이걸로 뭘 해보겠어.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투자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계셨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돈을 좋아하시고 투자를 좋아하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만 여기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 때에는, 이런 고금리, 인플레가 심한 시장 때에는 절대 수익률을 높게 잡아가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성 수익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현금성 수익 지금 받고 계시죠? 바로 뭡니까? 유산화의 주급입니다. 근데 저는 뭐 1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주급 10만 원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급 10만 원의 수익률의 가치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빵! 40, 40, 40, 40, 200. 네. 퓨처 빌리버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주급 10만 원 정도를 벌면 4주 연속해서 내가 4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다.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 2달 만에도 주급 10만 원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제 얘기만은 아니죠. 저도 주급 10만 원을 두 번째 달 정도에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드렸던 금액, 유산화에 투자했던 금액, 3BC를 열기 위해서 1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40만 원 구매했고, 세미나 오라고 하니까 1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0만 원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더니 수익 금액 4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몇 프로 나오나요? 크게 읽어주세요. 몇 프로요? 네, 26%입니다. 절대 수익률 26%,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156%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별로 아직 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인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주급 50만 원 받는 퓨처 어치버가 된 거예요. 몇 개월 차에 됐을까요? 6개월 차에 됐습니다. 퓨처 어치버 되신 분들, 6개월 차에 하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셨던 투자 금액, 드렸던 투자 금액 얼마 정도 될까요? 똑같죠? 3BC 열었고 매달 40만 원씩, 거기 플러스 저는 10만 원씩 더 붙였어요. 왜요? 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저는 내 몸에 투자한다고 생각했고 유산화에 6개월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보니까 35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유산화를 통해서 받았던 금액 앞에 40만 원씩 받았을 때 네 번에 그러니까 160만 원에 제 계산 잘못했더라고요. 360만 원이에요. 수익금이. 수익금 360만 원이면 네, 수익률은 벌써 100%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되는데 수익률 100%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거죠. 이제 주급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12개월 차에. 12개월 차에 됐고 저는 똑같이 먹고 쓰고 했더니 1년 동안 들인 금액 650만 원. 그런데 제가 번 소득은 얼마예요? 1760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환산했더니 270%라는 수익률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파트너님 1년 동안에 유산화로 번 돈 하나도 쓰지 않고 주급통장을 아예 건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2천만 원으로 중고차 자기가 원하는 중고차 사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본인이 다 생각네. 정리하시잖아요. 1년 동안에 받을 수익률 270%로 자동차 사셨습니다. 네. 1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골드가 됐을 때 나는 주고 150만 원 정도 원화로 받는 거잖아요. 원화로 받고 24개월 차에 그해 2년 차에 쓴 돈 투자 금액 600만 원으로 내가 수익을 얼마나 벌었나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번 거예요. 5천만 원 수익률 833%.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요? 2년 투자했는데 833%. 말도 안 나오죠. 800%가 넘어가는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과연 투자가 있는지 네,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유산화를 선택한 겁니다. 네. 이 유산화로 번 돈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쁜 옷 입고 건강해지고 이뻐졌으니까 이 옷 입고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요? 네, 어느 나이 갈 거예요. 어느 나이. 너무 기쁘지 않나요? 이런 소비 행복하잖아요. 차 사실 수 있어요. 뭘로요? 주고 100만 원 받으시면은 이런 거 렌트로 하시든지 내가 모아서 사시든지 할부로 사시든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나 주고 100만 원 받는 여잔데 렌트 해가지고 이런 차 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 사시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시면 돼요. 왜요? 나 주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주급 200만 원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 전 서울에 살거든요. 서울에 부동산 시세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12억에서 15억이에요. 그냥 30평형대가. 그러면 거기서 월세로 살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월세 200만 원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죠.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다. 주급 50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수익이. 내가 주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월 400만 원 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건물주 20억, 30억짜리 건물주랑 같은 수익 가져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20억, 30억 부동산 사실 때 뭐 내셔야 돼요? 취등록세, 갖고 있으면 부동산, 종합세, 재산세, 또 팔 때 양도소득세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절반 정도는 세금과 비용으로 다 가져가고 내야 되고 남는 돈 내 수익으로 가져간다면 뭐가 훨씬 더 나아요? 주급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주급으로 벌어간 이 돈으로 그냥 유산화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투자 시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산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좋은 자산을 잘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시면 이러한 주식시장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S&P 500 같은 데다가 투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장기 투자, 적립식으로 하시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간별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1년 안에 내가 다 회수해서 2배 낼 거야, 3배 낼 거야, 10배 낼 거야 이런 투자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아니죠 코인 같은 거 투자하셔가지고 네, 폭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유산화는 어떨까요? 유산화도 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보여드렸잖아요. 1, 2년 안에 그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왜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난 이제 그냥 삼성전자 묻어두기로 했어. 장기 투자하려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여차하면 그냥 상속하고 증여하지 뭐 우리 자식한테. 네. 근데 유산화도 얻을 수 있어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하다 보면 그 소득이 어마어마하죠. 비자발적이지 않더라도 이것을 상속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속이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표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따온 거예요. 총상속 재산가액을 결정을 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을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속 재산이 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현재 시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상속 개시인데. 그렇다면 상속 개시를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산들은 상속세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유산화 주급은 어때요? 다음 주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산화의 주급은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네. 박수가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읽어도 그대로 누구한테 물려주면 돼요? 자식한테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고 부동산도 투자하려고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산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산화 시작하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지 않아? 그러면서 난 돈 벌려고 그래서 주식 투자해 보려고 부동산 투자해 보려고 코인 투자해 보려고 하셨다가 그때는 좋았죠.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왠지 현명한 것 같았고 유산하는 사람들은 왠지 답답하고 느리고 그런 것 같았지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결국은 뭐였을까요? 유산화였던 겁니다. 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도 이런 암울한 얘기를 제가 하는 순서를 맡게 되어서 사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산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산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전달해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위험이 낮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낮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만 높은 수익을 얻어간다. 이게 투자 세계에서의 거의 법칙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위험을 가져가기 원해요? 낮은 위험. 대부분 로우 리스크를 가져가기 원하죠. 하지만 리턴, 수익은요? 높은 수익을 받아가기 원하죠. 세상에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유산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유산화가 멋진 투자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